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희대 유전생명공학과 정대균 교수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저의 35년 동안의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구라는 것은 사실에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꾸미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 강의를 통하여서 왜 진화론이 허구인지, 왜 사실이 아닌지를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 각 생물체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세포 형성에 필요한 단백질 등 우리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명공학자들은 저 유전자를 잘라서 또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생명공학의 기술은 실질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오래되지 않은 그런 기간 내에 발견된 그런 기술입니다. 1953년도에 DNA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1973년도에 탄생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우리 인간의 모든 유전자의 정보가 밝혀지게끔 됩니다. 이와 같이 생명공학의 역사는 아주 최근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하는 유전자를 잘라서 원하는 곳에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간에 인슐린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원래 당뇨병에 걸리면은 인슐린을 치료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인슐린의 유전자를 정확하게 떼어내서 세균의 유전자에 붙입니다. 그 붙인 유전자를 다시 세균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세균은 예전의 세균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인슐린을 생산하는 그런 세균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서 현재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을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식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쌀은 무슨 색이죠? 네, 하얀색이죠. 그런데 황금 쌀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를 쌀 유전자에다가 집어넣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황금 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동물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 원숭이에 형광 유전자를 집어넣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형광 유전자라는 것은 형광펜과 같은 그런 형광색을 띠게끔 만드는 유전자입니다. 그 형광 유전자를 원숭이의 유전자에 집어넣으면은 어떤 원숭이가 탄생이 될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형광색을 띤 형광 원숭이가 만들어지게끔 됩니다. 그럼 이런 형광 유전자를 물고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물고기가 탄생이 될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형광 물고기가 탄생이 됩니다. 참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현상이죠. 저는 이와 같은 연구를 35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또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생물, 동물, 식물, 이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와 세포의 운영 시스템은 너무나 정교하고 질서 있고 규칙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세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는
맨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현미경으로도 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볼 때 저와 같은 미생물과 바이러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끔 됩니다. 어떤 미생물은 동그란 모양을 띠고 있고요. 어떤 미생물은 원통형과 같이 길쭉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또 어떤 바이러스는 외계인의 모습처럼 저런 모습들을 띠게끔 됩니다. 왜 어떤 미생물은 동그랗고 어떤 미생물은 길쭉하고 또 어떤 미생물들은 저렇게 외계인의 모습을 띨까요? 그것은 바로 저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전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 사진에는 세균의 유전자가 있고요. 사람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세균의 유전자고 어떤 것이 사람의 유전자일까요? 네, 왼편에 있는 간단한 것이 세균의 유전자고 오른쪽에 있는 복잡한 것이 사람의 유전자입니다. 저 복잡하고 정교한 유전자에 의해서 현재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몸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면역 시스템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병균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 안에 돌고 있는 면역 세포들이 순식간에 그 병균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전 세계의 어떤 선진국도 이와 같은 방어와 무기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체 시스템에는 정말 강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면역 시스템이 지금도 상시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습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 확보하는 백신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백신을 맞으면 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 때문입니다. 저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게끔 되면은 백신에 의해서 항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항체에 의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력화되고 결국은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항원 항체의 저 반응은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정확합니다. 저렇게 정교하고 정확한 저런 면역 시스템이 미생물 세균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면역 방어 공격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은 면역 시스템이 세균으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연히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시세포가 저절로 생겨나서 오랜 시간이 흘러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설입니다. 저는 저의 연구를 통하여, 유전자 연구를 통하여 시청자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생물은 미생물의 종류대로 유전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동그란 모양의 미생물이 있는 거고 길쭉한 모양의 미생물이 있는 것입니다. 식물은 식물의 종류대로 유전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장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백합화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동물의 유전자가 다 다릅니다. 원숭이의 유전자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사슴의 유전자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조금만 다르고 바뀌어도 치명적인 그런 돌연변이가 생겨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생물의 그 간단한 유전자가 우리 사람의 유전자처럼 복잡한 유전자로 저절로 우연히 바뀌겠습니까? 저는 비행기를 참 좋아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마다 그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이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그 무거운 짐을 싣고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발달 과정을 조사해 봤습니다. 처음에 비행기의 발달은 열기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 열기구로부터 수많은 과학자와 또 연구자들에 의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저런 초대형 여객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저 열기구가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초대형 여객기가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어떻게 세포 한 개인 미생물로부터 100조 개가 넘는 인간 세포가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실제로 과학 교과서에 원시 세포로부터 다양한 생물체가 만들어졌고, 저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숭이가 만들어졌고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과학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나비는 나비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나비인 것입니다. 달팽이는 달팽이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달팽이인 것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의 유전자 때문에 원숭이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연히 스스로 원시세포가 저렇게 변해서 사람까지 진화가 됐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림은 진화론자인 해켈이 발표한 배아 발생도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배아는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것이 진화론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주장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1995년도에 리처드슨에 의하여 저 해켈의 배아 발생도는 조작됐다,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1997년도에 생물학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거짓말, 즉 위조된 사실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발표되기 전까지 130년 동안 저 해켈의 배아 발생도는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모든 과학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학생 여러분들께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 교과서에 있다고 모두 과학이 아닙니다. 또 과학 교과서에 있다고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은 과학적 방법으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흘러서 우연히 저절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우연히 세균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생명체와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믿음. 둘째, 시간이 흘러서
생명체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주장.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반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것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특별히 유전자를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없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음으로써 얻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조상은 원시세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조상은 미생물 세균이 아닙니다. 나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나는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여기서 그는 누구실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사도신경에 있는 믿음처럼 예수님의 탄생, 부활, 심판, 재림을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두 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복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